오늘 사회를 맡은 길목협동조합 실행위원 피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29회 원래 강좌를 맡으신 분은 최석태 선생님이시고요. 이중섭 국내 이중섭 전문가십니다. 미술 평론가 그리고 큐레이터, 전시기획자, 군대 미술 쪽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대학에서 미술 공부하시고 대학원에서 미술 이론하고 미술사 전공하셨습니다. 서울 미술관 큐레이터를 생활하시고 중앙일보, 월간 미술 등 거기서 이제 미술 관련 기자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미술, 특히 이제 근대 미술에 대한 평론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이라든가 박수근, 지난번에 우리 길목협동조합과 같이 했었죠. 덕수궁에서 했던 이쾌대 전 이쾌대 같은 그런 우리나라 예술가의 삶과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책도 여러 번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중섭 평전, 그 다음에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중섭의 사랑, 가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가 김홍도 선생님이 직접 쓰셨고, 저술활동뿐만 아니라 강의활동도 하시고, 이중섭 편지라든가 박수근 아내의 일기라는 어떤 전시를 또 기획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중섭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9시에 제 신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잘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중섭의 편지하고 박수근 부인이 쓴 박수근에 관한 전시가 아니라 책으로 이중섭 편지는 기왕에 많이 알려진 책이 순서가 틀려요. 빠진 것도 껴있고. 그래서 순서를 바로 하고 빠진 걸 채워놓고 해서 몇 장으로 나누어서 장소, 시기별로 나누어가지고 해제를 붙여서 하는데 그런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인쇄는 지금 하면서 제가 여건이로 넣지를 않아가지고 인터넷 같은데 그렇게 치면 연관으로 해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박수근 부인이 쓴 박수근에 대한 글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박수근이라는 분은 아마 독창성으로 따지면 세계 유일의 그런 독창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어머니 내지는 아내 같은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아마 아내라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면 되겠죠. 어머니에 대한 존경 표현으로는 아마 역사 전체 세계 역사에서도 아마 유일한 의외죠. 어머니 같은 존재를 그렇게 예찬하는 미술이 별로 없다. 비너스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예찬하는 것도 있어도 좀 우리식의 어머니,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머니라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 이런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존재인데 부인이 특히 자신들이 서로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을 결심하는 한 달도 안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거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 죽을 뻔했어요. 박수건이. 그런 얘기를 담았는데 굉장히 실감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일은 이중섭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이쾌대 행사 때 참가하신 분들 조금은 감잡기가 좀 쉬우실 텐데 이 이쾌대라는 우리한테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거물 예술가죠. 아마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조직을 어떤 미술가 단체를 꾸리면서 명백히 2인자로 잘 들리시죠? 네. 이거 안 써도 2인자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 가지 함께 일을 도모했던 이중섭 하면 우리 좀 현재 알려진 걸로는 정말 제가 제목 멋있으라고 붙이기도 했지만 너무 알려진 거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요. 이중섭은 어떤 사람에 의한 책을 보면 뭐 생판 또라이예요. 또 많은 부분 뭐 책도 많지도 않지만 그 많은 부분이 역사도 외면한 사람, 역사, 민족, 현실 이런 거 전부 외면한 뭐 속된 말로 예술 지상주의자. 그러니까 철없이 일본 여자하고 외전 시대 때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좀 그렇게. 심지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편지 책은 이중섭은 편지를 일본어로만 썼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말을 모르니까 우리 글을 모르니까 이제 일본글로 쓴 건데 부재할 길 없는 좀 친일파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풍겨요. 그래서 어릴 때 중학생들에게 이중섭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고 했더니 친일파가 떠오른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의 우리 그 생각의 어떤 경로를 밟아가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정말 한꺼풀 또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건데 대체로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려진 거. 그리고 뭐 정신병원에 2번이나 갔으니까 틀림없는 정신병자일 거다. 전혀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을 혹시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시는 거는 스스로 안 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용하기도 하고 끌려 들어가는 수가 많은데 물론 가족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음모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데 이준수는 명백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두 번째는 구상이라는 분한테 끌려서 대구에서 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마 그게 처음이라고 이제 보통 여겨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그 전해 54년도 가을에 분명히 정신병원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더 그랬고 지금은 많이 덜 하지만 정신병원에 잡혀갔던 사람들 체험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글 같은 거나 저번들을 읽어보면 정치적 탄압 또는 여러 가지 갈등, 재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모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병원으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상당한 상실감은 있었겠죠.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조건에서도 돼지주니까 잘 사는 조건에 부족함이 없어도 늘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하자면 생채기가 난 거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잘 크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물 잘 주고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한다고 그래서 자란 나무 꽃이 좋은 꽃과 열매를 맺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좀 모자라고 좀 어려운 게 있어야지 꽃이 피고 좋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너무 좋은 상태는 꽃도 안 핀대잖아요. 그 실제로도 그 뭐 많이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한편 평양에 있는 외가가 평양이었어요. 말하자면 평양을 서울로 치면 그 자기 집은 평원인데 아마 지금 우리로 치면 파주 정도 되려나? 일산 넘어 파주 정도 뭐 이런 될 텐데요. 파주의 부잣집 아들하고 평양의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그 둘의 재산이 특히 외할아버지는 또 딸이 둘밖에 없고 물론 서자 서녀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두었겠습니까? 본처 소생은 딸이 둘인데 상속을 딸 둘한테 했는데 그걸 쪼갰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쪼개가지고 딸한테 주어서 그 이중섭 집하고 재산을 합친 거를 함경도 원산으로 옮겼는데 땅 소유만으로 10번째 부자가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돼요. 아마 자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아마 함경도에 가서도 전체에서 아마 요 5손가락 안에 꼽는 부자였습니다. 참고로 10번째 부자가 된 거는 과수원 30만 평 가지고 10번째 부자인데요. 그게 논으로 치면 반전을 치든가 30만 평, 20만 평으로 치든가 그래요. 논이 20만 평이면 그 당시에 함경도 10번째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 자산은 절반이 돼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가 평원군입니다. 지금은 평원군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개편이 됐습니다. 요 근처에요. 요 근처고 평양역이고. 그러니까 뭐 비유하면 맞습니까? 서울하고 뭐 파주 정도. 하여튼 그 짜르르한 집안에서. 그리고 뭐 악덕 지주도 아니고요. 굉장히 선량한 지주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년생인데 학교는 3.1운동 이후에 가거든요. 저는 그 외정 시대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3.1운동 이전의 즉 완전 식민지로 전락한 첫 연대인 1910년부터 3.1운동 전까지 학교 다닌 사람들은요. 길을 못 펴요. 초등학교 선생이 칼을 차고 중학교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군복 입고 교사가. 네? 그리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일본어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그때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학교 근처 살거나 아니면 정말 친일파거나 예? 뭐 새로운 그거에 굶주린 사람이거나 이런 것이 학교에 재미도 붙이기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자마자 대뜸 일본어로 가르치니까 교과서도 물론이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총독부에서 이거 문제가 많구나 해서 이제 고치잖아요. 고친 게 뭐냐면 교사에게 군복을 벗겨내고 아울러서 칼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 1학년 입학해서 1년 동안은 조선인 교사가 조선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구름처럼 몰려왔답니다.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3.1운동 직후에 여기 동아일보 24년도까지만 동아만화 제국이 애국 가엾으라 꿈을 다 꾸는구나. 돈이 있으면 돌 입학시험 그 다음에 보통학교 애가 너무 학교는 적고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막 시험을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도 그런 거 있죠. 있더라고요. 재수시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많아지니까
학교 숫자는 결코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정 끝까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제대로 된 의무교육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만화인데요. 제가 만화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만화 역사가예요. 20세기, 19세기 정도부터 특히 유럽 역사는 더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20세기 역사는 인쇄, 매스미디어 역사가 새로 펼쳐지잖아요. 인쇄술, 뭐 목판화, 뭐 이런 목판술 이런 거, 금속 활자 이런 게 다 인쇄에 관한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중문화 공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누르는 게요. 이게 보통학교 도화첩인데 따라 그리기. 현재 우리 교육의 기본이요. 따라하기예요. 네 생각 말해봐. 할 틈이 없어요. 학생이 너무 많고 현재도 예? 현재도 지금 뭐 세계 10위로 잘 산다고 뻥치면서 학교는 세계 평균보다 못해요. 교사 1인당 학생 숫자가 우리가 30명이 넘잖아요. 세계 평균 23명이고 선진국인 독일은 학생 교사 1인당 9명 심지어 6명을 데리고 그것도 의무교육 10년 내내 담임선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아이를 돌봐주고 키우는 건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기계예요. 우린 거의 개돼지 공부로 현재까지도. 예? 그럼 우리 그런 교육 통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까지 완전 개돼지, 유럽의 개돼지보다 못합니다. 현재. 그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해주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고 따라해 이런 건데 바로 저런 거예요. 따라 그리기. 또 무슨 법까지 있잖아요. 원근법, 명암법에 대해서요. 그 원어에는 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그랬지만 법이라고 옮겨서 하면서 거의 법 적용하듯이 법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따라해야 되는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반드시 명암 넣고 예? 원근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요. 외전 때 이게 보통 학교라는 것도 이게 보통이 짜장면 보통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고급이 아니라 보통. 그게 뭐냐면 심지어 초등학교도 보통학교로 하는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고등 보통학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통학교 체제예요. 고급 학교 체제가 아니라 보통학교 체제는 속된 말로 시다발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나 잘하게끔 그냥 글자나 그저 알고 에? 따라 잘하고 모양 있는 대로 뭐 따라하고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게 보통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보통교육 체제가 아니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보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는데 아직도 속 내용은 식민지 시대 보통교육하고 하나도 안 다릅니다. 차라리요 중고등학교는 외정 때 고등보통학교 줄여서 고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때 제가 그게 전공이니까 그때 분들 성적표 이런 걸 보면 커리큘럼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선진국에 가까워요.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물론이고요. 중고등학교 완전히 싸구려 대량 교육이에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비교해보고 북한의 교육 이런 거 비교해보니까요. 여기는 우리는 아직 개돼지로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뭐 이런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좀 한심해요. 이런 거를 묘하게 이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개기면 돼요. 빵점 받아도 진급하잖아요. 저 수학을 늘 빵점 받고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 전남의 모습이 이중섭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평양에서 맛봤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 근처에, 말하자면 시내 한복판, 자기 집 근처에 6년이나 한반하던 친구 아버지가 주도했어요. 김찬영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특기할 만한 분인데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이분은 그 김억이라는 분이 왜 최초의 번역 시집 오네의 무도라는 걸 꾸며냈잖아요. 그 외전 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 책에 도처에 이 김찬영, 김유방이라고 나와있어. 호가 유방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로서 같이 대학도 일본서 유학도 하고 이랬던 흔적이 들어있는데 미술 분야에서는 미대를 나왔습니다만 별로 흔적이 없어가지고 뭐 별 사람 아닌 걸로 하는데요. 문학, 특히 문학이나 뭐 우리 보통 말하는 창조, 영대, 뭐 폐허 이런 거 있잖아요. 모조리 이분이 관여가 돼 있어요. 김동인이 이웃 사람이고 뭐 그런 연관이 있는데 미술로 보면 미대를 나왔으니까 미술로만 보거든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희곡도 3편 쓰고 그 중에 한 편이 최근에 법무사에서 나온 새로운 한국문학 전집의 초기 희곡이라는 안에 김유방인지 김찬영이라는 이름으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반일적인 희곡이에요. 개벽지에 발표했는데요. 그런 저런 거를 모아보면 이 김찬영이라는 분, 친구 아버지가 굉장한 거인이에요. 어떤 지적인 리더 이런 분인데 완전히 말씀드린 대로 무시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중섭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이 이분이 많이 연관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라니까 저것만 보고 이분이라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분의 대학 졸업 작품이에요. 일본에서 유카다를 입고 있지만 얼굴을 보면 뭐 앞에 뒤에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의식에 찬 얼굴. 평양 최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할 수 없이 일본에 가긴 했는데 정경대를 다니다가 미대로 옮겼어요. 정경대 다니니까 다니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일찍이 유학을 했어요. 평양 최고 갑부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친일에서 재산을 만든 집안이 아니니까 떳떳하게 좀 부르짖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거의 무시되었죠. 제가 책 쓰면서 이중섭에 대해서 책 쓰면서 이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분 아들이 이중섭하고 1916년생 여기인데요. 지금도 이 아들인 김병기 선생은 살아계세요. 올해 101세입니다. 웃기죠? 요게 이중섭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김병기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기 이중섭이라는 분은 어디래요? 동그라미가 원래 쳐져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 그래서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이래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평양에서 계시다가 월남했잖아요.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잘 해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당신의 가장 어렸을 때 최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최석대 선생님은 자기한테 큰 그거라면서 이 사진도 이게 평양의 중앙 초등학교 종로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요. 맨 앞줄에 앉은 사람하고 두 번째 줄하고부터 옷이 다르죠? 예? 옷이 다르죠? 저게 교복이잖아요. 이게 일본 육군 옷. 저도 59년생이니까 이런 옷 입고 살았어요. 지냈어요. 이게 일본 육군 옷이고 흔히 말하는 여학생들이 세일러복은 일본 해군복 고대로라는 거예요. 즉 병정이라는 거죠. 병정. 미래의 군사 자원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그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의 이념은 끔찍해요. 네? 한 개체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한 개체가 아니라 이 병정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총알바지로 쓰고, 그죠? 그냥 좌지우지하고, 그죠? 걸려. 야, 이런 거 뭐. 그때 옷을 좀 찢어버리고 학교를 안 갔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생각하면 소쳐요. 막 새삼스럽게 분노가 치솟으면서 박정희는 악마라는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산학교를 가요. 지금 서울의 어디입니까? 저 보문동으로 이사 왔는데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어요. 그 학교를 만든 분은 남강 이성훈 선생님, 좀 아시죠? 근데 이분이요, 이중섭이 이 엄청난 만남이라고 제가 특별히 제목을 붙여가지고 임용년이라는 분, 이분이 만나게 된 거를 좀 특별히 했는데, 묘하게요, 중학교에 해당하는 시절에 미술 선생이 없었어요, 이 학교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낸 게 서울이나 평양의 한두 학교를 빼고는 미술 과목, 그 당시엔 도화입니다, 도화.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쓰는 종이를 도화지라고 해요, 아직도. 그 당시 교과목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교과목은 대부분 누가 가르쳤냐면 과학 선생이 가르쳤어요. 과학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은 도학이에요, 도학. 원근법 가르쳐요, 주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중고부터요, 도화 이념적인 거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도화 이념, 도화 정도의 교육 수준, 그것이 요구하는 미술에 대한 식견으로 지금 두부 잘리듯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를 극적으로 말해주는 게 원근법, 명암법이에요. 네? 그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요, 아이들이 우리 말하자면 교육대학을 나오고 사범대학을 나온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8.15 이후에 뭐 미국의 뭐 자유로운 교육, 뭐 외적 말기에도 자유미술교육운동 이런 게 말은 됐지만 그것이요 제대로 녹아서 교육 과정에 녹아 있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목이나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이게 미술 분야에서 우리는 거의 불구적으로 되어 있는, 네? 이게 박정희 시대에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분들 전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전두환 때까지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시기에 형성됐잖아요. 그걸 좀 본질을 알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만 아직도 가만히 보면요, 기본 패러다임 이거에서 벗어나. 묘하게 그때 당시 이 오산학교에서 이 과학 선생이 약간 친일파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학생들 쫓아보내버려요. 오산학교 굉장히 센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선생이 없었어. 그 선생이 나중에 보니까 중앙고등학교에 딱 재취직을 했더라고요. 제가 중앙고에 대한 책을 봤더니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중섭이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 오늘날의 중학교 과정에서 그 선생 만났더라면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다행히 없었고, 그러다가 선생이 하나 떡 왔는데 어마어마한 선생이 왔어요. 이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6.25 때 죽었는데요. 6.25 때 안 돌아가셨으면 서울대, 홍대 이 미술대학의 우두머리 한 사람들이 다 어쨌든 그 당시 최고였거든요. 서울대를 기초 잡은 장발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금방 미국 가서 콜롬비아 대학을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장면의 동생인가 그래요. 장면의 형인가? 그런 사람이니까 미군정 때 어쨌든 발탁이 돼서 서울대를 맡았고, 홍대를 맡은 분은 배운성이라고요. 서울 사람인데 이분은 또 묘하게 남의 집 뭡니까? 머슴? 서울에 왜 가난해가지고 온 식구가 그냥 남의 집에
그 살이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 아들이 동갑내기야. 그래서 이 약간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면 같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녀. 중고등학교도 그 도련님 몸종으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일본에 뭐 상경대학을 갔는데 같이 가, 일본도. 그래서 대학을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이 도련님이 희한하게 또 독일로 유학을 갔어. 그때는 그 도련님은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자신은 미대를 다녀요. 배운성이라는 분이. 그래서 또 유일하게 외정 때 임용년이 미국서 대학을 두 군데나 졸업한 사람이고요. 배운성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독일에서 미술을 공부한 거의 유일한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 좀 제대로 공부한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홍대를 기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대가 길을 써요. 기초 잡은 게 적어도 유럽의 바우하우스라든지 좀 자유로운 교육, 홍대 학풍이 그런 거거든요. 서울대는 어쨌든 좀 더 딱딱한 관악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장면같이 좀 호흡을 다르게 한 사람이 잡았어요. 이분이 아마 좀 그게 했더라면 아마 제3의 어떤 그였겠죠. 이대 미대는요 친일파 소굴이었어요. 묘해요. 친일파 소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역사를 이대 미대 나온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미대가 8.15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각각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특히 이대 미대를 알고 보면 놀래 잡아집니다. 친일파 화가들이 전부 거기 모여요. 김활남 밑에. 묘한 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지금까지. 묘해요. 이게 70년, 벌써 60년, 7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 냄새나, 이게, 그 꼭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도 막. 금방 그분이 월북하고, 서울대는 결국 4.19때 쫓겨나고, 6.25 때 굉장히 모욕당하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 권위주의 이런 것 때문에 되고, 그 상처가 엄청났어요. 우리나라 대학미술교육 역사를 보면. 근데 이분이 이분이 학교를 왔잖아요. 임용년이 와서 늘 이분이 남다른 게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 미술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예일대학에 편입을 해서 수석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수석했을 때 또 장학금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걸로 1년 반 유럽에 가서 온 문물을 견학도 하고 거기 1년 반이나 살았으니까 뭐 제대로 뭔가 배우고 갖춰진 사람이 1년 반 산다는 건 그건 만만치 않죠.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활동을 했어요. 아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온갖 정열을 기울여서 키운 첫째 제자가 이중섭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뭐냐면 또 시카고 미술대학이 1920년대에 10년을 있었거든요. 미국에. 그때 존 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실용주의라고 번역되는 프로그마티즘 철학을 어디서 완성하냐면 1920년 시카고의 미술교육을 통해서 그걸 완성해요. 그럴 때 시카고에서 놓은 거죠. 이 사람은. 그 시카고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이런 미술교육이 행해진 곳에서 살아요. 말하자면 바우하우스 같은 게 20세기 미술의 하나의 전형인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로운 이념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을 거의 유일하게 배운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소스를 주는 거죠. 그게 자유교육이잖아요. 자발적인 거, 주체적인 거.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풍토에서 유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육을 세례를 받은 거죠. 이중섭이. 그래서 잘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가자마자요. 뭐 학교 제대로 안 다닙니다. 선생님들 경멸해요. 임용년에 비하니까
일본에서 배우고 파리에서 뭐 늦게 일본 사람들 또 특유의 요 좀 약간 요런 상태에서 쫄렸잖아요. 페리의 습격에 쫄리잖아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는 두 번째 패배라고 그러죠. 페리 때 완전히 쫄려가지고 서양을 보는 눈도 막 하여튼 극도로 요런 상태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를 이중섭이 못 견뎌요. 이거 뭐 캐캐 묻고 뻔한 그거 도화적인 걸로 가르치니까 제대로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속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시해요. 일본에 유명한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 교육 실태도 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고는 그래도 발표의 장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마음껏 떨쳐요.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각광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중섭의 신화랄까? 야, 엄청 그 당시 일본은요, 그 미술이 국가 산업이에요. 일종의 소위 우키요에라고 하는 다색파나가 유럽에 가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포니즘이니 일본 취미로. 그러면서 메이지 일본 유신한 메이지 정부가요, 야, 우리 다른 걸 몰라도 미술은 굉장히 우수한가 보다 해가지고 공예하는 사람에게 인간문화재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해요. 그게 세계 유일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우리나라 고스란히 보호받았어요. 제도를. 그래서 우리 인간문화재 이러면서 뭐 하는데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묵대를 해요. 그래서 아니 말로 미술하는 사람은요, 시골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러면요, 그 부잣집 사람들이 재워주면서요, 자기 딸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룻밤 빌리고 자라고 보내주고 그런데요. 예산일이래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일본에 가서 그게 8.15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굉장히 치사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거하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이 좀 다른 거예요. 그 국가 정책에 의한 그 체험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외정 교육을 받은, 외정 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일본 육사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공유하잖아요. 우리나라 지배층 공유해요. 그래서 이중섭이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예? 거지가 아니에요. 내려와도 사람이 맨손으로 와도 배운 게 많고 기술이 있고 하면 맨손으로 와도 의사면 금방 가서 취직해서 고소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지가 아니었어요. 돈이 안에 몇백만 원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한이든 특히 남한의 상층 지배층들은 전부 뭐 일본 다녀오고 이래서 이중섭이 얼마나 일본에서 대접받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굶주리면 절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중섭의 비극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갈까요? 가는 부분을 화장실 예. 잘 지냈어요? 건강하시죠? 똑같죠. 손돌은 좀 괜찮아요? 손돌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얘기가 어? 맞아. 엄청 놀았어. 아까. 이제 너무 피곤해. 저게 진짜 무슨 타치가 여러 나라에 저 사람이 그 말이 주고 고고의 그 타치가 있잖아. 그런 거 못 느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죠.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근데 그 미술학교에서 치즈 자체가 있잖아요. 미술의 미대 이런 물을 먹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개 중에 고우영 씨도 있었어요. 네? 고우영. 고우영? 네, 고우영. 시동. 고우영. 고우영은 만화가 네. 아, 그 사람. 그 세대가 영상한 거예요. 만화가 후달 차이가 있어요. 만화가도 화가들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들이 대부분 이전에 만화를 같이 했습니다. 신문사에 이상범, 청년 이상범, 심선 노수연 이런 사람들이 신문사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조선중앙일보, 영운영이 하던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만화를 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 거 본다서 그리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자기를 그리는데 그게 외적 말기니까 특히 노수연은 그 말하자면 친일 만화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려요. 그래서 거기 뭐 서울대 어떤 교수가 막 잘리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겨우 복직하고 그랬는데 이상범도 그런 거 그리고 했죠. 혹시 허영만 씨도 거기 있어요? 그건 지금 세대죠. 시대가 전혀 달라요. 근데 저는 허영만이 아주 싫습니다. 사람을 위약적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심하게 그려요. 이분이 임용년이고 그 부인이 된 백남순인데 그 장안크바라서 유럽에 갔잖아요. 거기 파리에 유학 와 있는 여자분이에요. 그림 그리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부부가 돼가지고 1930년이면 경제대공황 이듬해잖아요. 돌아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경제공황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외전 때 1919년에 배제고를 다니다가요.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뒤에 배제고를 다니다가 3.1운동 때 맹렬하게 움직여요. 그 당시 배제고 학생이 제일 많이 붙잡혀 갔다는데 이 양반 다행히 도망쳤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쳐서 난징이래요. 난징. 그래서 금능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불륜선인이잖아요. 거물이니까 잡아가지는 못하고 주시하는 거죠. 그 사람 다 주시당해요. 네? 그러니까 반일분자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이 돼요. 또 오산 중고등학교는 교사 월급이 군수의 4배를 줬대요. 그래서 몇 년만 하면 큰 부자가 됐대요. 그렇게 남강 이성훈 선생이 교사를 우대해가지고 군수 월급하고 같아도 아마 분명히 그건 고액이었을 텐데 4배를 줬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였어요. 오산학교. 학교 안에 목욕탕이 있었대요.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 물론이고
아주 화롭더라고요. 이게 임용래라는 분의 대학 시절의 모습이에요. 1901년생입니다. 납북당했어요. 6.25 때. 그리고 이후에 대학 졸업할 예일대 졸업할 때 장학금을 큰 돈을 걸고 물론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상을 받았겠지만 이건 일종의 밑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겠소 하고 기독교 교인이었나 봐요. 그 선교사의 덕으로 조선을 탈출해서 저 중국으로 가요. 그 원래 고향은 진남포 평양 입구에 대동강 끄트머리에 진남포 사람인데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엄청난 일이 휩쓸린 말립니다. 근데 길쭉길쭉하게 그리고 꼼꼼하고 하는 사람이죠. 만만치 않은 사람이 선생이 돼요. 이분이 남긴 업적이라고는 이중섭을 키우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그 천신만고 끝에 배운 거를 그래도 이중섭이라는 큰 존재를 키우고 갔죠. 이충리라는 분이 자식 학비 때문에 팔았대요. 이렇게 외전 때 동아일보 신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분한테 이제 배울 때 학생 미전에 내요. 이중섭이. 그래서 공모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라고 했어요. 중고등학생. 제 딸은 지금 대학 1학년인데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화 공모전 뭐 이런데 중학생 때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전 고등학생 때 뭐 이런저런 거에 막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미술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고요. 대학 때는 평론가들한테 그 편지 쓰고 제가 감동받은 조각가한테 편지 쓰고 막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취직도 시켜주고요. 저하고 잘 지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감동하는 게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거리 없이 편지도 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그 근대문학 이런 거 보면 이름을 다 안 부르잖아요. 그 끄트머리 이름만 딱 그래요. 무슨 선생님? 이용길 선생님인데 이자 빼고 용길 선생님 오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런 게 다 그 근대문학 읽다가 배운 짓이에요. 이게 백남순이라는 분 부인의 그림이에요. 이분들 예술 목표가 달랐어요. 실제로 예일대학 나오고 유럽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잠깐 왔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고하고 뭘 할 작정이냐면 중국에 가서 중국 미술 공부를 할 작정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시아적인 거, 한국적, 조선적인 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거로 나타나요. 이런 그림 본 적이 없죠? 이 그림 소개될 때 또 반드시 여기를 빼버려요. 여기를. 네? 다 제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삼성에 얘기해가지고 제발 이거 있는 사진 달라 해가지고 받았어요. 이거 그리는 거예요. 마치 병풍에 테두리 하는 것 같잖아요. 이분들의 예술적 목표가 그냥 맹목적인 서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젊었던 시절에는 그랬겠죠. 그렇지만 소위 이쪽 계통의 2세대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예술적 목표가 다른 거죠. 그렇게 무망해 보일지라도 식민지 시대고 무망해 보일지라도 자기 나름의 다른 설정을 해야 되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잡고 용기 있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설정해서 간 게 고스란히 이중섭에게 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조선적이라고 불렸다. 지금으로는 한국적, 우리다운 그림, 우리식의 그림. 이게 길이 보이잖아. 그래서 몇 가지 지점을 딱딱딱 짚어보면요. 참 놀랍게도
이중섭이 이런 걸 보고 배워서 됐구나. 이분의 것도 그리고 1938년 무렵에 무시되고 있지만 누가 썼는지도 없지만 조그만 기사가 하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동양 문명의 서점. 동점이잖아요, 역사가. 근데 다른 현상이 있다 이거야. 물론 이거는 일본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명백히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일본은 제외하더라도 중국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위크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동서의 어떤 세력 비교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세계 형태가 바뀌는 조짐이 벌써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뭐 중국 이야기 여러 가지 글 같은 거 읽어보면 중국이 그 손문부터 순원부터 거대한 혁명을 시작하잖아요. 국민당으로 해서 공산당이 합치고 국공합작하고 뭐 일본에 나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판이하게 깨어나고 있었고 거대한 힘으로 솟아올랐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동양 모필이 유행한다.